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4주차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주가 온라인 수업 마지막일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연기가 돼서 어떻게, 그쵸?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곧 풀리겠죠? 많이 진정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봅시다. 시작할게요. 오늘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는 지중해의 강자로, 물론 주어는 스페인이겠지, 그렇죠? 스페인이 지중해의 강자로 떠오르는 과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고트 왕국의 개막, 서고트 왕국의 스페인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 5세기 초 유럽에서 훈족의 압박이라는데, 바로 뭐 도미노죠. 도미노 게임처럼 아시아 유목민이었던 흉노족과 훈족이 계속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유럽의 또 주민들은 밑으로, 이들을 피해서 밑으로 계속 도미노 게임처럼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5세기 초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피해서 게르만족,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게르만족이 또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밑이면 결국 마지막은 스페인이죠. 그래서 그리고 당시 유럽의 주인공이었던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죠. 여기 이제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게르만족의 한 부류인 서고트족, 서고트족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뭐 침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도 피난 내려온 거죠. 이베리아 반도로 피난 왔다고 하는 말서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똘레도에, 지금 마드리드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똘레도의 도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페인의 중심지는 이제 똘레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507년이네요. 507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서고트족은 침략을 했는데, 역시 그 문화라는 건 그렇대요. 문화는 하급 문화가 고급 문화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비록 이들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했지만은 로마 문화가 더 고급 문화였기 때문에 서고트 쪽은 바로 로마 문화권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은 로마의 한 지방이 돼서, 처음엔 식민지였지만 지방이면서, 그러면서 로마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고트족은 바로 이러한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한 이후에 로마 문화권에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판이라고 불렀다. 자, 그럼 이런 서고트 왕국이 어떻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고트 왕국은 스페인을 침략하고 나서 한 300년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스페인 사람,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내린 결론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많은 침략을 당하잖아요. 여러 민족이 침략을 당하는데, 그들이 누구의 후예로서 가장 자긍심을 느끼냐 하면 바로 자기들이 서고트의 어떤 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서고트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왜 그런지 저도 역사적으로 그걸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하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했는데, 어쨌든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고트의 후예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
영상피가 뭐냐 그럼 그냥 아주 쉽게 서구트라 그래요.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만 스페인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바로 스페인이 뭐냐에 대한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스페인이 뭐냐에 대한 어떤 베이스, 기초를 다진 왕국이라는 거죠. 혈연적으로. 자, 근데 이 서고트 왕국은 결국은 왕위 계속 문제로 국왕과 귀족들 간의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서고트를 비롯한 게르만족은 왕을 뽑는데 어떻게 왕을 뽑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왕이라 그러면 그냥 피로서 이어지는 거죠. 혈연 관계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자리를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들은 뽑는 거예요. 왕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스페인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서고트 왕국이. 이 권력이란 게 그렇죠. 권력이란 거는 자,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참 부자지간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그런 뭐 전쟁까지도 치를 정도로 이 권력의 그 무서운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권력을 잡으니까 놓기 싫은 거죠. 놓기 싫으니까 결국은 가지고 버티다가 뭐 자식에게 준다든가 동생에게 준다든가 자 이러한 그러니까 선출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선출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전통은 선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선출하자. 왜? 그러면 귀족들도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선출이면. 그렇죠? 그런데 국왕이 그걸 거부하니까는 결국은 왕자리를 놓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역시 그래서 그게 이제 스페인만은 아니겠죠. 게르만족들이 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아마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역시 예외 없이 이러한 국왕과 귀족들 간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은 결국 귀족이겠죠. 귀족 중에 뭐 최고 권력을 가졌. 그래서 여기 당시에 베티카의 텍스트 있는 친구들은 같이 보면서 합시다. 베티카의 공작인 로드리고가 710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710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근데 꼭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아무래도 힘이 잘리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제 뭐 서로 전쟁이 임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 로드리고의 맞선 세력이 북아프리카. 당시 북아프리카 북부는 아랍 세력이었어요. 북아프리카 북부는 아랍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아랍 계열의 베르베르족에게 원군을 청합니다. 그러자 베르베르족 족장이면서 탕헤르의 지배자인 타릭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아프리카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놓여있는 바다, 지브랄타 해협을 건넙니다. 자, 스페인어는 히브랄타르죠. 히브랄타르입니다. 표현어는 지브랄타르가 되고 스페인어는 히브랄타르죠. 히브랄타 해협을 건너와서 로드리고를 물리치고 서고트 왕국을 붕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브랄타 해협이란 이 명칭도 바로 타릭의 산, 이 침략자 베르베르족의 족장이었던 타릭의 마운트, 산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의 지브랄타 해협. 그래서 지브랄타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 지브랄타 해협도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이 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이슬람 문명이
스페인의 지배자가 됩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북아프리카의 탈익이 쳐들어와서 711년에 서부트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자,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아랍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718년에 드디어 아랍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를 거의 대부분, 자, 거의 대부분이란 건 아스토리아스 지방, 스페인 제일 이쪽에 아스토리아스 지방 그 일부만 제외하고는 이베리아 반도를 총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랍 세력은 바로 스페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뭐랄까요, 눈을 돌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레네 산맥에서 프랑스의 칼 마르텔가 완전히 그냥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바로 아랍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그야말로 그냥 패권을 놓은 전쟁이었죠. 여기서 아랍이 지는 거예요. 이슬람 문명이 지고 프랑스 칼 마르텔이 바로 피레네 산맥 이북의 유럽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만일 이때 칼 마르텔이 졌더라면은 또 오늘날 세계 지도는 또 달라졌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피레네 산맥까지만 자기들의 지배 세력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718년부터 8세기간, 정확히 말하면 1492년이죠. 1492년 스페인의 카스티아의 여왕이었던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을 통일하기 전까지 1492년까지 8세기간 이베리아 반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슬람 문명을 건설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들의 주 세력, 그들의 뭐랄까요, 중심 지역은 안달루시아 남쪽이었죠. 안달루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남쪽 지역을 당시 아랍의 어떤 문명권이 강화되었던 남쪽 지역을 알 안달루스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8세기 동안 스페인을 지배했던 아랍은 그 왕조가 변천사를 겪게 됩니다. 그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를 첫 번째를 번영기, 두 번째가 분열기, 세 번째가 안정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3단계 번영기 당시, 그러니까 아랍 세력이 스페인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때 중심 도시는 바로 코르도바였습니다. 코르도바, 세비야 위쪽에.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가지고 마드리드에서 기차, 우리 통은 KTX죠. 그래서 아베입니다. 아베를 타고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남쪽으로 도착한 도시가 코르도바죠. 그 다음 여기 아마 세비야일 겁니다. 그 남쪽이 세비야고 또 더 남쪽으로 이제 종점이 말라가가 됩니다. 말라가, 바닷가에 있는 도시 말라가. 자, 그래서 바로 그 당시의 중심지는 코르도바였다. 그리고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은 분열기 때는 세비야가 중심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정기자 이제 마지막 이제 멸망할 때죠. 세택이 어찌 보면 안정기자 그리고 또 세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그라나다가 중심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번영기부터 보겠습니다. 코르도바. 바로 얼마나 코르도바가 당시에 강력한 중심지였냐 하면은 바로 그 이슬람의 중심지 바그다드와 주종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칼리프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하였죠. 바그다드의 왕과 신하 관계였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코르도바의 왕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코르도바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도시 바그다드, 비잔티움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당시 아랍 문명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학문과 과학에 있어서 또 높은지 알 수 있고, 또 코르도바가 큰 도시다 보니까는 유명한 학자들이 공부하러 많이 왔겠죠. 우리도 오늘날 뭐 큰 도시로 유학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등등, 미국의 뭐 뉴욕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당시도 코르도바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공부를 하러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럼 자, 어떠한 학문과 과학이 주를 이뤘냐를 한번 살짝 볼까요? 먼저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들을 번역하고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럽에서는 뭐 플라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히포크라테스, 유클리데스와 같은 저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세력들이 문명이 다시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물론 아랍어로 돼 있었겠죠. 이것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어가 아니고 아랍어로 번역된 겁니다. 이러한 또 그리고 연구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학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두개골 절개 수술 같은 것들이 굉장한 발전에 있었다. 스페인에서 스페인 이제 의학에서 가장 발달한 분야가 어딜까요? 뭐 많겠지만 특히 안과입니다. 안과. 스페인은 해가 쨍쨍 쬐는 지중해 햇빛이 비치는 나라죠.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들을 많이 상합니다. 눈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백내장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수정체를 많이 상해가지고 선글라스가 없으면 좀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햇빛 때문에, 너무나 강한 햇빛 때문에 안질환이라 하죠. 눈의 병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과 그 수술이라고 그러죠. 눈 수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로 스페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스페인 가시면은 그 복권 중에 온세라는 ONC 뭐냐면은 스페인 그야말로 오르가네사시온 데 시에고스예요. ONC 시에고, 그 다음에 ONCE 에스파뇰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맹인 단체입니다. 스페인 맹인 단체가 스페인 이익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그들 바로 맹인들만 팔 수 있는 복권인 거예요. 이 온세라는 복권은.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스페인은. 또 그만큼 맹인이 많다는 거고, 맹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안과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아랍 집에 이때부터 백내장 수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그 아랍 상인들이죠. 아랍 상인들, 낙타 타고 왜 사막을 건너 가로지르는 아랍 상인들. 상인 그러면은 역시 숫자잖아요. 숫자. 그래서 일찍부터 영의 개념 과 대수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수학. 그 다음에 바로 아라비아 숫자. 오늘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로마 숫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는 여러분들이 알죠? 로마 숫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음악 시간에 배웠죠. 음악 시간에 이거 배웠을 겁니다. 1도, 4도, 5도. 그쵸? 1도는 뭐죠? 뭐, 도미솔, 4도 도파라, 파. 그쵸? 그 다음에 G 코드, G죠? G 코드. 그 대신 뭐죠? G 코드니까 솔시레죠? 솔시레.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 끝에 이 X는 몇이죠? 10이죠? 10.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로마 숫자를 썼는데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대체가 됩니다. 훨씬 간편해졌죠. 계산하기도 더 쉬워졌겠죠. 이런 식으로. 또 유명한 학자가 나오네요. 이븐 루시드. 라틴어로는 아베로에스라고. 아마 아베로에스란 이름은 좀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라틴어로는 아베로에스고, 이븐 루시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에 있어서 최고봉의 어른 학자입니다. 자, 아베로에스, 이븐 루시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을 세우는데 많은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학자이다. 자, 이런 이븐 루시드도 바로 코르도바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아랍 문명하면 떼낼 수 없는 게 천문학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그 낙타를 타고 자 동서남북 방향도 제대로 잡기 힘든 그런 사막을 가로질러서 갔잖아요. 가로져서 왜냐하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적게 자고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별자리를 보면서 많이 다녔겠죠. 별자리를 보고 또 그렇게 항해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문학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의 기도원이죠. 메스키타라고 하죠. 메스키타. 바로 메카의 메스키타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메스키타가 코르도바 메스키타입니다. 바로 가톨릭 교도들은 코르도바 수복 후에 그러니까 1492년 스페인을 통일하고 아랍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바로 이 코르도바의 메스키타의 중앙 부분을 부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 여러분들 또 알람브라 궁전도 나중에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또 가볼 친구들은 자 눈여겨 보십시오. 보면은 알람브라 궁전 안에도 바로 칼로스 5세 궁전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생뚱맞다. 좀 유치하죠.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일 지우기, 뭐 일본 잔재 지우기에서 이렇게 뭐 하는 문화적인 행사들도 뭐 또 있는 것처럼 그들 스페인 사람들도 스페인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어떤 종교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어떤 것도 있었을 거 의미도 있었을 거고요.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분열기. 자, 분열기란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주인이었던 아랍 세력이 뭐든지 그렇죠. 너무 세력이 강해지면 또 자기들끼리 또 내분이 생기게 되죠. 자, 하나의 이론, 내분 스스로 이제 아랍 세력이 어떤 내분에 의해서 세력이 약해지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아랍 세력이 약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침략하지는 못했죠. 위에 조금 남았었고 또 설사 이베리아 전 지역을 통치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기독교 세력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겠죠. 바로 그래서 그 기독교 세력이 이제 다시 반기를 드는 겁니다. 반기를 들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런 분열에 있어서 힘이 좀 아랍 세력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 세력 자체로 볼 때도 칼리프 체제가 붕괴를 하게 돼요. 칼리프 체제가 붕괴를 한 후, 그러니까는 한 명의 칼리프가 강력한 칼리프가 지배를 했었는데 이베리아반도 전체를 이제는 그 체제가 붕괴되고 스페인 영토 이베리아 반도 안에 25개의 아랍 세력들을 쉽게 말해서 아랍 세력이 25개의 소국들로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분열기라고 이 시기의 중심 도시는 이 시기에 알 안달루스의 중심 지역은 세비야가 되는 겁니다. 세비야 오늘날 가장 스페인에서도 아름답다는 도시 세비야가 되는 겁니다. 세비야. 자, 뭐 세비야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가서 이제 직접 가서 보면서 어떠한 도시인지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뭐 알게 되겠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분열기를 통해서 안정기를 이루게 되는데, 즉 안정기라고 해서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분열의 양상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지만은 영토적으로는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영토적으로는 즉 그만큼 가톨릭 세력의 반기가 강해졌고 톨레도 중심이었던 톨레도 아까 서고트의 수도였죠. 서고트 쪽의 수도였던 바로 톨레도가 바로 기독교 세력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세가 뒤집힌 거예요. 수도를 차지했다는 것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아랍 세력은 결국 남쪽으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축소가 되게 되고 그 중심은 그라나다라는 조그만 도시로 이제 국한되는 거죠.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아랍에서는 나사리 왕국입니다. 나사리 왕국 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알람브라 궁전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바로 붉은 성이라는 뜻을 가진 알람브라 궁전이 지어집니다. 알람브라 궁전은 1823년에 미국의 작가인 워싱턴 어빙이 바로 무어인들의 전설을 모아놓은 알람브라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주목을 들게 되면서 유명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어떤 그런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렇다니까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알람브라 궁전은 아랍 문명이 그냥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8세기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아랍이 이베리아를 차지하게 되면서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라는 세 개의 종교가 섞인 그런 문화를 남겨놓은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톨레도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어떤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그만 톨레도라는 도시는 바로 서고트족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세에서 유명한 당시 중세 수도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그러한 이 세계의 종교 문화가 다 섞인 그런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바로 피죠. 피가 섞인 것. 8세기 동안에 원래 그 여러 민족들이 치유를 했기 때문에 많은 피가 섞였겠죠. 이미 지중해에 많은 피가 섞였는데다가 특히 이 동양 있죠. 당시를 서양에서 서구에서부터 동양 문화죠. 동양 문화죠. 아랍 문화는 바로 동양의 피가 8세기 동안 섞이다 보니까는 스페인 사람들의 피는 그야말로 서양이냐 동양이냐 엄격하게 뭐 딱 구분짓기도 어려울 정도.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랍의 피를 가진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스페인어 뭐 외모를 보더라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언어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언어란 거는 그 민족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뭐 어찌 보면 그 민족의 혼이죠. 언어는 그 민족의 혼입니다.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스페인의 중남미를 정복하죠. 콜럼버스 이후에 스페인이 중남미를 처음에는 이제 칼로스 정복합니다. 자, 칼로스 정복한 다음에 뭐를 가지고 하냐 하면은 바로 언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492년에 물론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492년에 스페인이 중남미를 지배하잖아요. 스페인이 아랍에서부터 통치를 하게 되고 뭐죠? 아랍 세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중남미를 지배하게 되는데 바로 그 1492년에 스페인 최초의 스페인어 문법이 나옵니다. 스페인어 통일 문법이 나오는 거죠. 왜 필리핀은 1492년에 문법책이 나왔겠어요? 중남미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였기 때문에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법책을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랍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랍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많이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어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화가 되는 거예요. 굳이 강요를 안 해도 우리는 미국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의 무서운 힘이에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를 못 쓰게 했죠. 우리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우리말을 바로 우리의 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랍어는 뭐 강연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공존했기 때문에 그들은 8세기간 공존했기 때문에 많은 아랍어가 스페인어로 유입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약 4분의 1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페인어의 약 4분의 1이 아랍어에서 비롯된다. 어원이 아랍어다라는 거죠. 단어 숫자로는 약 4,000개다. 엄청나겠다, 그렇죠? 자, 그중에 몇 개만 볼게요. 카라반 그러면 뭐죠? 그 낙타 타고 긴 행렬, 상인들이 긴 행렬로 가는 것이 카라반이잖아요. 긴 행렬을 카라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수학 중에서 대수학이 숫자가 중심된 대수학이 엄청 발달했었죠. 알헤브라. 그 다음에 시장, 메르카도가 아니고 어떤 그 쥐기죠. 시장, 시장, 알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엄격한 공식이 아닌데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단어 중에서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아랍에서 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카르, 설탕. 그러니까 아랍 애들이 오기 전에는 유럽 애들은 설탕 없었던 거죠. 설탕 못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초콜릿이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를 지배하게 되면 중남미에서 가져온 것이 초콜릿이죠. 그래서 초콜릿은 스페인 왕만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설탕이 귀했을 겁니다. 그렇죠? 설탕이 귀했을 거예요. 자, 아수카르는 아랍에서 아랍 문명이죠. 아랍 문화에서 온 산물이죠. 설탕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아랍 애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설탕 못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쓴 커피 마시고 쓴 오렌지 아니었죠, 뭐죠? 쓴 거 먹었겠죠. 쓴 커피 마시고 그랬겠죠. 초콜릿 설탕 없이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오렌지, 나랑하. 스페인에서 나랑하가 제일 많이 생산된 지역이 어디죠? 발렌시아. 그리고 또 밑에 무르시아에도 많이 생산되지만 주로 발렌시아에서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 발렌시아가 또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랍 세력들이 굉장히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또 실제로 아랍 뭐라 그러죠? 아랍 왕국이 강성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서 나랑화가 많이 생산되고 이 나랑화는 바로 아랍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수박, 산디아, 산디아. 그 다음에 알코올도 아마 이것이 과학의 어떤 산물이겠죠. 과학의 산물이겠죠. 알코올도 뭐 화학이 발달하고 이름으로써 뭐 우리 옛날에 그 연금술사, 그쵸? 연금술사 그런 어떤 산물 아닐까요? 알코올도. 그 다음에 커피, 아라비카, 뭐 여러분 아라비카 커피죠, 바로 아라비카 커피. 그 다음에 스페인의 대표적인 악기 기타라, 기타. 그러니까 스페인의 대표적인 악기가 기타다. 그렇다면은 아랍이 스페인을 차지하지 않았, 만약에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스페인은 어떤 나라였을까 오늘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겼겠지만 오랜 시간 지나야 생겼겠죠. 그렇다면 이만큼 유럽, 과연 스페인이 오늘날만큼의 어떤 수준의 스페인은 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쌀, 아롯, 아롯. 또 아로스 쌀이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 어디죠? 스페인에서? 역시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농업 도시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한번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쌀로 만든 요리, 대표적인 요리가 뭐죠? 빠에야죠. 빠에야, 발렌시아나죠. 그래서 발렌시아 쌀 요리가 가장 유명하죠. 이 쌀도 바로 아랍에서 전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아. 역시 사막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물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밑에서 물을 뽑아내는 기술을 일찍부터 터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레방아 시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물레방아도 전달해주고 또 스페인의 대표적인 어떤 감탄사라 그러죠. 올레, 뭐 투할 때 대표적으로 올레 그러죠. 자, 이 어휘도 아랍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뭐 4,000개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자, 뭐 몇 개 한 번씩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한 10개씩만 우리가 익숙한 어휘로 10개씩만 찾아서 숙제로 하죠. 숙제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말고 여러분들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죠? 우리가 강의실에서 얼굴 볼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텍스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제 책으로 설명드릴게요. 제 책으로 보면은 이 연도마다 책 페이지가 조금 달라가지고 제 책으로는 45쪽이거든요. 45쪽에 스페인의 솔로몬 이시도로 성인 그래가지고 책 그러니까 인쇄 그 색깔이 좀 달라요. 밑에 바탕색이 좀 회색 톤으로 돼가지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페인의 솔로몬 이시도로 성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뭐 설명하기는 그렇고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쪽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54쪽 제 책 54쪽으로 보면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누가 아브라함의 적자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구입하게 되면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45쪽 하고 그러니까 45에서 46쪽이 되겠네요. 45에서 46쪽이 되고 그리고 또 54쪽에서 55쪽 먼저
10개 정도. 저거 찾지 말고 우리 생활에 익숙한, 우리가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괜찮겠다 그런 단어 10개씩만 찾아서 숙제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